유진그룹 본사 40층 최고 임원 면접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앉은 면접자 강지우의 시선은 오직 맞은편에 앉은 3명의 면접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깔끔한 검은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진그룹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장 시급한 대응 전략 3가지를 제시해 보시죠. 재무담당 부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이 젊은 지원자가 과연 실전에서도 그만한 역량을 보여줄지 시험하려는 듯했다. 강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동요 없이 차분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둘째는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발음은 명확했다. 그녀는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았다. 첫 번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선물 계약을 통한 해칭 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즉각적인 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금리 리스크는 지우는 막힘없이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인용하며 논리전견하게 자신의 전략을 펼쳐나갔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의 의구심은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특히 인사 담당 임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라는 지원자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직접 겪고 돌파해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경력 공백이 무색할 정도의 완벽한 답변이었다. 훌륭하군요. 강지우 씨의 분석은 부사장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육중한 면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었고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선 회의가 길어져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인사 담당 임원이 황급히 일어섰다. 아닙니다, 한 전무님. 바쁘신 와중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감각, 혹은 누군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듯한 충격.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방금 들어선 남자 유진그룹의 실세이자 최연소 임원이라는 한태준 전무와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던 남자. 그녀의 모든 연구 성과와 미래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한태준. 그녀가 사랑했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증오했던 그 이름. 그는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과거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오만함과 여유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테이블 아래에 놓인 그녀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질문과 저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어떻게 그런 얼굴로?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한태준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다. 그는 면접관들을 가볍게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면접자인 강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놀라움. 하지만 그것은 1초도 되지 않아 차가운 무관심
혹은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 단 조소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봤다. 틀림없이 알아봤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당황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몹시 즐겁다는 듯 그는 지우의 이력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지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강지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울림처럼 다가왔다. 이력서가 아주 인상적이군요. 특히 이 5년간의 공백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지우는 눈을 감았다. 뜨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그녀의 미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굳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깨웠다. 강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강철 같은 가면을 쓰는 법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현업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시장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최신 이론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예측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려는 지원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나는 네가 알던 5년 전의 강지우가 아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태준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독자적인 연구라 흥미롭군요. 하지만 유진그룹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개인 연구를 높이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죠.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압박이었다. 그는 지우가 5년 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과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그였다. 다른 면접관들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무님 말씀대로 저는 지난 5년간 공식적인 성과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과를 도둑맞는 경험을 통해 그 성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면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태준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다. 지우는 계속했다. 저는 유진그룹이 쌓아 올린 성과에 잠재된 리스크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자들의 심리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태준에게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면접자와 면접관의 대화가 아니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피해자와 가해자에 보이지 않는 전쟁 선포였다. 한태준은 몇 초간 지우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속에서 분노와 흥미가 동시에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지우가 이렇게 정면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이력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강지우 씨의 그 특별한 경험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기대해보죠. 그는 다른 면접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이 지원자 합격시켰으면 합니다. 리스크 관리팀장으로 당장 발령내도록 하죠.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일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면접관들은 예상치 못한 빠른 결정에 놀랐지만 그룹의 실세인 한태준의 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전무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우 씨 축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태준을 향해 그리고 다른 면접관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합격. 그가 한태준이 자신을 합격시켰다. 면접실을 나온 강지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애써 바로잡으며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5년이었다. 그를 찾기 위해, 아니 그를 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다. 최악의 형태로. 그는 그녀를 알아봤고 심지어 그녀를 자신의 회사로 끌어들였다. 왜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녀에게서 빼앗을 것이 남았다는 뜻인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태준. 그는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5년 전처럼 쉽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한태준, 네가 날 불렀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시작한 게임이라면 끝은 내가 낸다. 네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 내가 반드시 되찾을 테니까. 5년 전의 악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 다시 시작되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온 강지우는 자신이 어떻게 1층까지 내려왔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망막을 찔렀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40층 면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다. 서울 도심의 분주한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귓가에 멍하게 울렸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지금 당장 무너질 수는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는 안 됐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몇 분을 더 걷다가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원을 발견했다. 구석진 곳에 텅 빈 벤치가 그녀를 불렀다. 벤치에 거의 쓰러지듯 앉은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가방을 든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괜찮아, 괜찮아. 주문을 외웠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한태준. 그 이름이 혀끝에서 독처럼 맴돌았다. 5년 전 그는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같은 대학원 연구실의 최고 유망주였던 두 사람. 강지우의 번뜩이는 이론과 한태준의 대담한 실행력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금융 리스크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의 꿈이자 미래였고
사랑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날을 기억한다. 투자자들 앞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아침. 최종 데이터를 정리하던 태주는 지우에게 웃으며 말했다. 지우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끝나고 저녁에 할 말 있으니까 기대해. 그는 먼저 발표 장소로 향했고 지우는 최종 백업 파일을 챙겨 뒤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할 말은 지옥으로의 초대였다. 지우가 발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분노한 투자자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태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연구실로 달려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서버와 깨끗하게 비워진 한태준의 책상이었다. 그는 사라졌다. 그들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함께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누군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그들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겼고 모든 증거가 강지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계좌에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컴퓨터에서는 기술 자료를 전송한 로그가 나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차가운 취조실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형사의 거친 목소리. 한태주는 어디에 숨겼어? 둘이 짜고 이 돈 나눠 먹기로 한 거 다 알아.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니라고 나도 피해자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한태주는 그녀를 범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몇 달을 보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기적처럼 그녀를 믿어준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우의 컴퓨터 로그를 밤새워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전송 로그가 조작되었다는 것. 누군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그녀의 컴퓨터를 이용했고 그 접속 IP는 교묘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증거 불충분. 그것이 그녀가 받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풀려났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천재 연구원 강지우는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학계와 금융계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그녀는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한태준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그녀를 살게 했다. 그녀는 독학했다. 법을 공부했고 회계 장부를 파고들었으며 한태준이 사용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해킹 기술과 사이버 보안을 익혔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연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배신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오늘 면접실에 들어선 강지우는 과거의 그녀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공원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혔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태준이 왜 자신을 뽑았을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다. 그것은 오만함이었다. 5년 전처럼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자신감.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그녀가 망가진 모습을 가까이에서 즐기려는 잔인한 취미일지도 모른다. 기회를 주겠다고 지우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가 준 것은 기회가 아니라 그 자신을 파멸시킬 무기였다. 그는 스스로 적을 성벽 안으로 초대한 것이다. 유진그룹,
그가 그녀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성, 그곳에 제 발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면접실을 나왔을 때 가졌던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끔찍한 악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한태준이 그녀의 것을 훔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다.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 정의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진그룹에 입사해야 한다.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태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다. 그가 5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그의 오만한 미소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다.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흐트러졌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정장 재킷에 주름을 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빌딩 숲을 향해 걸었다. 아까와 같은 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을 확인한 사냥꾼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이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그룹 인사팀에서 보낸 공식 합격 통지 메일이었다. 강지훈님, 유진그룹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의 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추가하긴 이르지.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태준. 그녀는 메일의 입사 동의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 강지우야. 그동안 부탁했던 거 유진그룹이랑 한태준 전무 관련된 자료 전부 다시 긁어 모아줘.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5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합격 통지 메일을 받은 후 출근까지 주어진 3일은 강지우에게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녀는 축하를 받거나 새로운 직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대신 어둡고 작은 원룸에서 5년 전의 악몽을 치밀하게 복기했다. 그녀는 한태준이 자신을 유진그룹으로 끌어들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시뮬레이션했다. 결론은 언제나 하나 그의 멈출 줄 모르는 오만함이었다. 그는 강지우가 5년 전의 상처에 주저앉아 자신의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며 비참해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감시하거나 약간의 돈과 지위를 던져주어 길들이려 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강지우를 자신과 동등한 플레이어로 보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과거의 잔재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길 뿐이었다. 그게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한태준.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유진그룹의 조직도를 보며 차갑게 중걸거렸다. 그녀는 지난 3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5년 전 그녀를 변호했던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분석객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방대했다. 한태준은 5년 전 그들의 기술을 훔쳐 유진그룹 회장의 눈에 들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차기 황태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될 만큼 막강한 실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현재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거대한 M&A 프로젝트가 있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그 프로젝트에 분명 무언가 거대한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출근 첫날 강지우는 5년 전 면접실에서와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유진그룹 로비에 섰다. 그때는 방문증을 목에 걸었지만 오늘은 당당한 정규직 사원증이었다. 그녀가 게이트에 사원증을 태그하자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속 차단기가 열렸다. 지옥의 문이 그녀를 환영하듯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25층 리스크 관리팀이었다.
유진그룹 내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기밀이 많은 부서 중 하나였다. 팀원들은 새로 부임한 팀장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특히 차장급인 김영석은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팀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팀장님 강지우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농담이나 침묵을 도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 차장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리스크 평가 보고서, 원본과 데이터, 로그 접근 권한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김 차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젊은 여성 상사가 오자마자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 불쾌했다. 팀장님, 그 자료들은 양이 방대할 뿐더러 그래서 오후까지 드린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김 차장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갔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배정된 작은 유리방에 앉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리스크 관리팀장. 이 직책은 그녀에게 유진그룹의 거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다. 한태준이 왜 자신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는지 지우는 그 의도를 곱씹었다. 아마도 그는 자신만만했을 것이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없으리라고. 오후가 되자 김 차장이 마지못해 자료를 넘겼다. 지우는 방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빠르게 수치와 보고서를 훑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5년 전의 데이터와 현재 유진그룹의 데이터가 교차하며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강 팀장님, 40층 전무 이사실에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죠.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지우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5분 뒤에 가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분석 중이던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따로 저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4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면접을 받던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다. 전무이사 한태준. 명패가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면접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사치스러웠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품들이 그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힘의 과시였다. 지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5년 전의 다정함은 흔적조차 없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와 냉소만이 가득했다. 자리에 앉지. 그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지우는 말없이 걸어가 소파 끝에 얕게 걸터 앉았다. 새 직장은 마음에 드나 강지우 씨 아니 이젠 강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조롱인지 친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묘한 톤이었다. 훌륭한 근무 환경입니다, 전무님. 지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쳤다. 한태준은 그런 그녀의 눈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뭔가요? 지우가 물었다. 열어봐. 그가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서와 외제차 키가 들어있었다. 지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한 거야. 리스크 관리팀장은 중요한 자리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5년 동안 고생 많았잖아 너. 네오라는 반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선을 긋는 동시에 과거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카드였다. 회유와 매수. 그는 지우가 돈과 안락함에 굶주려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우는 계약서와 차 키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중앙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무슨 뜻이지? 한태준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과분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사로도 충분합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강지우, 넌 여전히 똑똑하지만 상황 파악이 좀 느린 것 같군.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내가 널 왜 여기 앉혔다고 생각하지? 내 능력이 아까워서 아니. 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니까.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5년 전 일 억울하겠지.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난 유진그룹의 한태준이고 넌 내 밑에서 일하는 강 팀장이야. 이 구도를 받아들여. 넌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과거는 잊어. 그럼 넌 이깟 아파트나 차가 아니라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갖게 될 거야. 그것은 명백한 거래 제안이자 협박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힘의 논리로 그녀를 짓누르려 할 뿐이었다. 그는 지우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리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만약 네가 헛된 생각이라도 품는다면.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난 5년 전처럼 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땐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이번엔 아니야. 이 유진그룹 안에서 널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뜻이야. 알아들었나? 강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수능적인 태도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무님. 저는 제게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한태준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위협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판단했다. 그래, 그게 현명한 태도지. 이제 그만 나가봐. 김 차장이 보고할 게 있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지우에게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한태준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리고 강 팀장,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미래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 과거를 파헤치는 건 우리 팀 업무가 아니니까. 문이 닫히고 지우는 다시 텅 빈 복도에 섰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맹수는 사냥하기 직전에 가장 조용히 몸을 낮춘다는 것을.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눈빛은 아파트 계약서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한태준, 네가 원하는 대로 미래의 리스크를 봐주지. 바로 너라는 가장 거대한 리스크를. 강주의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의 첫 주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팀원들은 그녀를 한태준 전무가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으로 수군댔다. 특히 팀장 자리를 노렸던 김영석 차장은 사사건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녀의 권위를 시험하려 들었다.
그는 지우가 요청한 자료는 일부러 몇 시간씩 늦게 가져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내세우며 그녀의 업무 지시를 지연시켰다. 지우는 그들의 노골적인 반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40층에서 한태준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이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유능함을 먹고 자라야 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입사 4일째 되던 날 오후, 유진그룹 화학계열사의 유럽지사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 규제안을 충족하지 못해 현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관련 부서들은 우왕좌왕했다. 당장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은 천문학적이었다. 김 차장이 패닉에 빠진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다. 팀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현지에서는 일단 벌금을 내고 시간을 벌자고 하는데 한 전무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사안이라 그는 은근히 이 위기의 공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태준의 눈밖에 날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강지우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패닉에 빠진 보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데이터, 즉 규제안의 세부 조항, 공장의 실제 배출량 수치, 그리고 벌금 부과 시 예상되는 파생 금융 비용을 쫓았다. 그녀는 10분간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방 안에는 김 차장의 초조한 숨소리만 가득했다. 소송은 최악의 수입니다.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벌금을 내는 것도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김 차장님, 지금 즉시 유럽지사에 연락해서 향후 3년간의 예상 원자재 배합 비율 데이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재무팀에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탄소 배출권 선물 포지션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김 차장은 그녀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원자재 배합 비율 말입니까? 지금 그게 규제의 핵심은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이 아니라 그 물질을 생성하는 원료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 규제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 비용이 2.3% 상승하겠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보유한 선물 포지션 매각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현지 공장에는 이 배합 비율 변경안을 즉시 적용하라고 지시하고 대외협력팀은 이 자발적 개선안을 들고 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수와 협력을 통해 벌금이 아닌 개선 유예 기간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의 핵심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이었다. 법무와 재무 생산 현장을 아우르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김 차장은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분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젊은 여성 팀장은 한태준의 배경으로 앉아있는 꽃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전문가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가시가 빠져 있었다. 그는 황급히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날 저녁 지우의 전략은 그대로 채택되었고 유럽지사의 공장 중단 위기는 극적으로 해소되었다. 이사회에서 강지우의 이름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거론되었다. 리스크 관리팀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자료까지 미리 챙겨와 보고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팀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진짜 업무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무실에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명분은 전사적 리스크 재평가였다. 팀원들은 그녀가 또 다른 잠재적 위기를 찾아내기 위해 야근을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녀가 팀장급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한태준이 그룹에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M&A 프로젝트 솔라리스였다. 그것은 해외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넥스젠을 인수하는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었다. 한태준은 이 인수를 통해 유진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며 이사회를 설득했다. 지우는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모든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 재무제표 실사보고서, 법률 검토 의견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넥스젠은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상 인수 가격도 합리적인 범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5년 전의 경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서류 뒤에 숨겨진 악마를 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넥스젠의 주주 명부를 파고들었다. 대주주 외에 지분이 분산된 소액주주들, 그리고 이번 인수를 중개하는 투자 자문사 리스트.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엑셀 시트에 정리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녀가 비밀리에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을 시작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5년 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페이퍼 컴퍼니들과 관련된 모든 이름, 주소, 법인 등록 번호가 담겨 있었다. 새벽 2시, 텅 빈 사무실에서 지우의 눈이 빛났다. 찾았다. 아스트라 홀딩스. 넥스젠의 지분 3%를 보유한 소액주주이자 이번 M&A이지. M&A의 자문사 중 한 곳으로 등록된 이름.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이 유령 회사는 5년 전 한태준이 기술을 빼돌릴 때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등록 대리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한태준은 5년 전의 수법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더 대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증거인 자신의 방식을 남겼다. 지우는 즉시 가설을 세웠다. 한태준은 아스트라 홀딩스와 같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유진그룹이 넥스젠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헐값에 넥스젠의 지분을 사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유진그룹의 전무로서 자신이 사들인 그 주식을 유진그룹의 돈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에 되사는 자전 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한태준의 주머니로 들어갈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유진그룹의 미래가 아니라 한태준의 개인 비자금을 위한 거대한 세탁기였던 것이다. 5년 전 그녀의 프로젝트를 훔쳤던 것처럼 이제는 회사 전체를 훔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태준이 언제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한했는지, 그리고 아스트라 홀딩스가 넥스젠의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녀는 팀장 권한을 넘어선 시스템 관리자 레벨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녀가 관리자 로그에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다. 비인가 접근 시도. 보안팀에 보고됩니다. 지우는 즉시 접속을 끊었다. 위험했다. 그녀의 조사가 수면 위로 드러날 뻔했다. 한태준은 분명 IT 보안팀에도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었을 것이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첫 번째 실마리 아스트라 홀딩스라는 뱀의 꼬리를 잡았다. 하지만 뱀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권한 밖의 정보, 즉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한태준의 철옹성 같은 감시망을 뚫고 그에게 반감을 가졌으며 동시에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지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유진그룹 내에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지만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회장의 신임이 두텁지만 한태준과는 공공연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녀는 모니터에 내부 감사실, 조직도를 띄웠다. 그리고 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멈췄다. 감사실장 박도준 이사.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도박에 동맹을 끌어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박도준 이사. 유진그룹 내부 감사실을 20년간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이자 원칙주의자. 그는 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태준을 비롯한 신진 임원들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존재였다. 그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했다. 한태준이 이끄는 공격적인 M&A와 신사업 확장은 박 이사의 감사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강지우는 박도준에게 접근하는 것이 한태준의 집무실에 불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태준은 그녀를 얕보고 경계하지만 박도준은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절차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낼 사람이었다. 만약 그녀가 어설프게 한태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박도준은 그녀를 내부 분란 조장 혐의로 한태준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전공법을 택해야 했다. 그녀의 의심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통해서만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서류 더미 속으로 다시 파고들었다. 아스트라 홀딩스라는 뱀의 꼬리는 잠시 묻어두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도준 감사실장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합법적인 균열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넥스젠 인수를 위한 법률 자문사 중 한 곳인 글로벌 스트래티직 파트너스 GSP에 지급된 자문 수수료였다. 금액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급 승인 절차가 이상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결제 시스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위험성 검토 단계가 누락된 채 재무팀에서 바로 승인되어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의 하자였다. 김 차장조차 이 정도는 한 전문인 프로젝트인데다 워낙 시급한 거니라 재무팀에서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로 보였다. 한태준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은 리스크 관리팀과 내부 감사실의 공통된 업무 영역이었다. 강지우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프로젝트 솔라리스 관련 자문 비용 지급 절차의 잠재적 내부 통제 위험성 검토 요청. 그녀는 보고서에 한태준의 이름이나 배임 같은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 오직 발견된 절차적 결함과 이 결함이 향후 더 큰 재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건조하게 기술했다. 그녀는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지 않았다. 직접 보고서를 출력해 봉투에 넣고 감사실장 비서에게 대외비 긴급보고 직인을 찍어 전달했다. 박도준 이사의 책상에 직접 올라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가 이 미끼를 물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보고서를 올린 지 불과 2시간 만에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다. 박 이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35층 감사실로 오십시오. 지우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0층 한태준의 집무실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공간이라면 35층 감사실은 차갑고 기능적인 공간 그 자체였다. 화려한 장식 대신 빽빽하게 들어찬 서류 캐비닛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박도준 이사의 사무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들어오게.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도준 이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낡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한태준의 방과는 정반대였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값비싼 가구 대신 낡은 책상과 책장 가득한 서류철들이 전부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지우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강지우 팀장. 그는 지우를 앉으라는 말도 없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이 보고서 직접 작성했나? 네, 이사님. 지우는 꿋꿋이 선체로 대답했다. 의도가 뭔가? 그의 날카로운 눈이 안경 너머로 지우를 쏘아보았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의도랄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고 이는 감사실의 소관이기도 하기에 정식으로 검토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GSP에 지급된 자문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절차적 허점이 넥스젠 인수 본계약금 지급 시에도 반복된다면 그룹 전체가 막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박도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한태준 전무가 직접 챙기는 건 알고 있겠지. 그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전무에게 반기를 들려는 건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건가? 제 업무는 특정인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님. 저는 오직 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할 뿐입니다. 그 리스크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는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강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대답이 박도준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다. 그의 딱딱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여전히 블라인드는 내린 채였다. 강 팀장, 자네가 유럽 지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인상적이었네.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더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돌아섰다. 자네가 가져온 이 작은 문제, 사실 나도 주시하고 있었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파일을 꺼냈다. 그것은 지우가 올린 것보다 훨씬 두꺼웠다. 한태준 전무가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진행하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무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심장이 뛰었다. 박도준 역시 한태준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전무는 너무 교묘해. 회장님의 신임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을 경영상의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내가 절차를 문제 삼으면 그는 내가 그룹의 미래를 가로막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이사회를 선동해. 박도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힘은 있지만 더 빠르고 교활한 젊은 사자에게 밀려나고 있는. 나는 증거가 필요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그가 그룹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하지만 내 감사실 인력으로는 그의 데이터 접근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는 IT 보안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박도준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며칠 전 누군가 관리자 레벨의 로그에 접근하려다 실패했더군. 한 전무의 보안팀이 그걸 로그에 남겼지. 아마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고된 모양이야. 강지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로그를 따로 확보했네. 박도준이 말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서버에 접근하려 했는지 궁금했거든. 강 팀장 자네가 GSP 건을 가져온 게 우연은 아니겠지. 자네 뭘 봤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지우는 침을 삼켰다. 아스트라 홀딩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넥스젠의 소액주주이자 이번 M&A의 자문사 중 한 곳입니다. 박도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게 왜?
5년 전 제 개인적인 연구 자료가 도난당했을 때 사용된 유령 회사의 등록 대리인과 아스트라 홀딩스의 등록 대리인이 일치합니다. 박도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강지우라는 이름과 5년 전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술 유출 스캔들을 그제야 연결시켰다. 맙소사. 그렇다면 가설입니다. 지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한태준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넥스젠의 주식을 차명으로 선매집했고 이제 그룹의 돈으로 그 주식을 고개에 되사들여 차익을 횡령하려 한다는 가설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진그룹 전체가 뒤집어질 스캔들이었다. 박도준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했다. 자네의 가설을 입증하려면 자금 흐름을 봐야 해. 하지만 한 전무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에는 이미 흔적이 지워졌거나 이중 장부가 있을 거야. 그는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하드드라이브처럼 보이는 것과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건 구형 아카이브 서버 접속 키일세. 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는 곳이지. 메인 네트워크와는 분리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한 전무도 이 서버의 존재는 알지만 내가 관리자 권한을 쥐고 있다는 건 모를 걸세. 그가 USB를 지우에게 내밀었다. 자네의 접근 권한을 임시로 최고 레벨로 올려두었네. 보안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정식 감사가 아니야. 만약 발각되면 나도 자네를 보호해줄 수 없어. 이건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될 걸세. 이것은 보호가 아닌 무기의 전달이었다. 신뢰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한 위험한 거래였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USB를 받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망 운운할 때가 아니야. 박도준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증거를 찾아. 한태준이 이 그룹을 좀먹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때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그가 M&A를 서두르지 못하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네. 그는 지우에게 나가보라는 듯 손짓했다. 강지우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손안에는 유진그룹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불안정한 동맹일지라도 한태준의 성벽에 함께 균열을 낼 동지 박도준 이사가 생겼다. 이제 진짜 전쟁을 위한 증거를 찾을 차례였다. 박도준 이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강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든 작은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약인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 없었다. 한태준의 감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을 터였다. 비록 박 이사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지만 비정상적인 트래픽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척했다. 유럽 지사관의 후속 조치를 챙기고 김 차장이 올린 분기별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정 이후 모두가 떠난 그 시간을 향해 있었다. 팀장님, 또 야근이십니까? 저녁 늦게 퇴근을 준비하던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 대신 경외심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마무리할 것이 좀 남았습니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냉정함은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25층 전체에 정적이 찾아왔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보안팀 직원이 순찰을 마치는 소리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심장이 쿵 하고
낮게 울렸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이 아닌 사무실의 스탠드얼론 분석용 단말기에 연결했다. 박 이사가 알려준 대로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구형 아카이브 서버에 접속했다. 모니터에는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대신 80년대 컴퓨터를 연상시키는 검은 화면과 녹색 텍스트가 깜박였다. 관리자 권한을 입력하십시오. 지우는 USB에 담겨있던 임시 암호를 입력했다. 접속 승인, 아카이브 7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한태준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즉시 아스트라 홀딩스와 프로젝트 솔라리스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데이터는 방대했다. 10년치의 백업 로그 삭제된 이메일, 암호화된 재무 데이터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5년간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파헤치는데 이골이 난 상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한태준이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이사회에 처음 상정한 날짜를 찾았다. 그리고 그 날짜와 아스트라 홀딩스의 이켄자의 넥스젠 주식 매입 시기를 대조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스트라 홀딩스는 한태준이 이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기 무려 3주 전에 이미 넥스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그가 처음부터 그룹을 속일 작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넥스젠이라는 사냥감을 먼저 헐값에 확보한 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사냥개를 풀어 그 사냥감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우는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스트라 홀딩스에서 빠져나간 돈은 또 다른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들로 흩어졌다. 리텐슈타인의 블루스톤 파이낸셜, 파나마의 골든 트라이앵글 인베스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연결고리는 한태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는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우가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 거미줄의 패턴을 읽고 있었다. 한편 40층의 한태준은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우는 그가 던져준 아파트와 차 키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사건을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겁에 질려 순응하는 피해자였지 유능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의 불안감은 며칠 전 보안팀이 올린 사소한 보고서에서 극에 달했다. 비인가 관리자 서버 접근 시도 실패, 발신지 불명. 보안팀장은 단순한 외부 해킹 시도나 시스템 오류로 결론 내렸지만 한태준은 아니었다. 그 관리자 서버는 그가 존재를 잊고 있었던 구형 아카이브였다. 그리고 그 서버의 관리자는 단 한 명 박도준 이사였다. 박도준, 그리고 강지우. 한태준은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IT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강지우 팀장의 모든 통신과 데이터 접근을 24시간 감시해. 하지만 절대 들켜선 안 돼. 그리고 박도준 이사실 주변도. 그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강지우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증거를 찾기 전에 그녀를 먼저 제거해야 했다. 단순히 해고하는 것은 박도준을 자극할 뿐이다. 5년 전처럼 그녀를 다시 한번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다. 한태준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프로젝트 솔라리스 2단계 자금 조달 계획안 아직 미공개된 버전 있잖나. 약간 부풀려진 수치를 넣어서 그걸 오늘 밤 강지우 팀장 터미널을 경유해서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실수로 전송되게 만들게. 보안팀장은 그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마침 강 팀장이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있으니 그녀의 IP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태준은 덧붙였다. 흔적은 완벽해야 해.
누가 봐도 강지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보이게. 5년 전의 정과까지 엮으면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다음날 아침, 강지우는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거미줄의 끝을 거의 다 추적한 상태였다. 그녀는 유령 회사들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을 확보했다. 이제 마지막 꼬리 그 돈이 한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만 찾으면 되었다.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뉴스 봤어요. 우리 회사 M&A 정보가 유출됐대요. 한 팀원의 외침에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급하게 언론사 사이트를 확인했다. 단독 유진그룹 프로젝트 솔라리스 인수자금 과다, 책정 의혹, 내부 기밀 자료 유출 파문. 기사 내용은 그녀가 본 적도 없는 부풀려진 2단계 자금 계획안이었다. 주가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룹의 협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유출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IT 보안팀장과 감사실 직원 몇 명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지우 팀장님, 긴급 보안 감사입니다.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김 차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게 도대체...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한태준의 방역이었다. 무슨 근거로 이러십니까?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데이터 유출 로그가 떠 있었다. 어젯밤 오전 2시 17분 팀장님의 워크스테이션 IP를 통해 해당 기밀 파일이 외부 언론사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었다. 그녀가 아카이브 서버에 접속해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저는 그런 파일을 전송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사해 봐야 할 문제겠죠. 보안팀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40층 대회의실로 가셔야 합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태준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판을 짰다는 것을 깨달았다. 4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상석에는 그룹 회장까지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마치 이 사태의 피해자인 것처럼 한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도준 이사도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강지우 팀장.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보안팀의 보고를 들었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직접 설명해보게. 보안팀장이 일어나 스크린에 조작된 로그 기록을 띄웠다. 모든 증거가 강지우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한태준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꺼낸다면 그것은 그녀가 어젯밤 비인가 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며 기밀 유출 혐의를 더욱 굳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때 한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강지우 팀장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5년 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지만 그 재능을 아껴 리스크 관리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배신으로 보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 팀장. 그가 지우를 매섭게 쏘아붙였다.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가? 이 정보를 얼마에 팔아넘기려 한 거지? 5년 전의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건가? 한태준은 5년 전의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그녀를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임원들은 5년 전 일이라는 말에 경악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강지우는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태준의 마지막 말, 5년 전의 버릇이라는 악의적인 낙인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에게 그녀가 이미 유죄임을 확신시켰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변명으로 치부될 터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든 USB의 무게가 청음망은 느껴졌다. 지금 그것을 꺼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강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분노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상석에 앉은 그룹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럽던 회의실을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저는 이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부인이었다. 몇몇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다. 한태준은 팔짱을 끼며 조소했다. 그럼 저 로그 기록은 유령이라도 만들었단 말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우는 한태준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저는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제가 분석한 긴급 리스크 평가 보고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변명이 아닌 보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은 의외라는 듯 미간을 좁혔다. 계속해보게. 강지우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보안팀장이 띄워놓은 유출 로그 화면을 가리켰다. 보안팀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제 워크스테이션 IP를 통해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유출이 아니라 고도로 계획된 보안 시스템 침해이자 프레이밍입니다. 보안팀장이 발끈했다. 강 팀장, 지금 우리 팀의 분석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보안팀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팀장님, 이 로그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이 파일이 제 의지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을 자신의 노트북과 연결했다. 첫째, 유출된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기사화된 가짜 2단계 자금 계획안의 수치를 화면에 띄웠다. 이 데이터 저는 오늘 아침 기사를 통해 처음 확인했습니다. 제 리스크 관리팀의 공식 열람 기록, 수정 기록 어디에도 이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태준이 끼어들었다. 거짓말, 기밀 파일이니 당연히 숨어서 봤겠지.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전무님. 지우가 즉시 방역했다. 저는 리스크 관리팀장입니다. 진짜 2단계 계획안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있지도 않은 가짜 계획안을 만들어 유출시켰다는 말입니까? 제게 무슨 이득이 있죠? 무슨 회의실이 술렁겼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었다. 한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진짜 계획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방식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었다. 제 워크스테이션에서 파일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제 컴퓨터가 경유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제 IP를 도용해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해킹은 일반적인 외부 침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유진그룹의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가진 내부자 혹은 그와 결탁한 자만이 가능한 수법입니다. 저는 어젯밤 이 유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제 방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복도 CCTV 기록 시간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선 시간과 유출 시간은 불과 몇 분 차이 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해킹을 하고 자료를 전송했다 불가능합니다. 범인은 제가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 IP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입니다. 지우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유출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이 사건을 내부 소행에 고도화된 사이버 테러로 재정의했다. 한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그가 심어둔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외쳤다. 말도 안 됩니다. 상위 관리자 권한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에스코어 서버는 그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에스코어 서버. 맞습니다. 바로 그 서버입니다. 지우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최근 전사적인 보안 로그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관련된 모든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는 에스코어 서버에서 지난 몇 주간 설명할 수 없는 관리자 권한 접속 기록이 수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박도준의 USB를 통해 아카이브 서버에서 확인한 다른 증거였다. 한태준의 횡령 증거가 아닌 그의 보안 시스템 남용 증거. 그리고 이 에스코어 서버의 최고 관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룹 내 단 2분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신 한태준 전무님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가 강지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권한이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 감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강 팀장, 한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전무님.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젯밤 제게 일어난 일은 이 에스코어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 정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이것이 제 3번째 분석입니다. 이유, 대체 왜 범인은 진짜가 아닌 가짜 정보를 유출시켰을까? 그녀는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오늘 아침 유출 기사 직후 주가는 잠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과장된 수치라는 분석이 나오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한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군가 고의로 부풀려진 정보를 유출시켜 주가에 충격을 주고 이 혼란을 틈타 무언가를 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확신합니다. 5년 전의 전과자라는 프레임은 저를 공격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기였을 테니까요. 완벽한 방역이었다. 그녀는 5년 전의 상처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논리로 사용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태준이 심어둔 보안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이 가짜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것을 강지우가 꿰뚫어 본 것이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도준 이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강 팀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내부 감사실에서도 최근 에스코어 서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막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준은 한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방금 강 팀장이 언급한 그 부풀려진 가짜 데이터, 그 파일의 원본 생성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오직 한 전무님의 직속 보안팀 서버에서만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한태준의 보안팀이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고 한태준의 권한으로만
접근 가능한 서버가 움직였으며 그 결과 강지우가 프레임에 씌워졌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한 전무,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단 말인가. 한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함입니다 회장님.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입니다. 박 이사님과 강지우가 짜고 저를. 그럼 저 보안팀장이 만든 가짜 파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도준이 받아쳤다. 그 특별관리 파일을 강지우 팀장 컴퓨터를 경유해 언론사로 보낸 것도 특별관리의 일환이었습니까? 한 전무. 한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었다. 강지우를 너무 얕봤다. 그녀가 울며 무너질 줄 알았지.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으로 자신의 방패 보안팀을 뚫고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시끄럽다.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더 이상 한 전무에게만 맡겨둘 수 없겠군. 회장은 박도준을 바라보았다. 박 이사 당장 내부 감사팀과 외부 감리 업체까지 동원해서 에스코어 서버를 포함한 프로젝트 솔라리스 전반을 특별 감사하게 한 전무자네는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하도록.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든 권한을 정지당한다는 것은 그가 묻어둔 횡령의 증거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내 명을 거역하는 건가.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한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보안팀장을 가리켰다. 저자는 당장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해. 그리고 강지우 팀장. 회장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일말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자네는 일단 업무에 복귀하게. 이번 일은 유감이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지우는 덤덤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대신 처희엄과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기 직전 한태준의 불타는 듯 단 증오의 시선이 느껴졌다. 1라운드는 끝났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긴급 임원 회의실에서 나온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25층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경외와 호기심, 혹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길을 틸려차다. 김영석 차장은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커피를 타들고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말없이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들에게 강지우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룹의 실세인 한태준 전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심지어 그를 권한 정지 상태로 몰아넣은 무서운 실력자였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축하받을 여유도 승리에 도취될 시간도 없었다. 김 차장님, 유출된 가짜 데이터가 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와 경쟁사들의 반응을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보고서 올려주세요. 이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녀의 침착함에 팀원들은 오히려 더 압도당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한태준이 호랑이라면 지금은 잠시 우리에 갇힌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상당했지만 그래서 더 필사적이고 위험할 터였다. 권한 정지는 체포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룹 내부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다. 박도준 이사가 회장의 명을 받아 시작한 특별감사는
한태준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했다. 그들이 에스코어르 서버에 복잡한 로그를 분석하고 자금 추적에 매달리는 동안 한태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다른 함정을 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주머니 속 USB가 다시 무겁게 느껴졌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보안 시스템 침해와 주가 조작 의혹만을 제기했다. 한태준의 진짜 범죄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본질인 횡령에 대한 증거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지금이 그것을 완성할 때였다. 그날 밤 지우는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 이사에게 보안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카이브 서버 재접속이 필요합니다. 한태준의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박 이사의 답장은 간단했다. 허가한다. 그가 완전히 끝장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박 이사는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는 감사팀을 총동원해 일부러 S코어 서버가 아닌 중요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부터 샅샅이 뒤지는 척했다. 한태준의 변호인단이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끄는 동안 박 이사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 강지우에게 핵심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검은 화면의 아카이브 서버에 접속했다. 이번에 그녀가 찾은 것은 한태준이 유진그룹에 처음 입사할 당시의 자료였다. 그는 5년 전 경력직 임원이 아니라 외부 컨설턴트로 회장에게 직접 발탁되었다. 그녀는 그가 당시 회장에게 제출했던 그룹 리스크 관리 시스템 혁신 제안서를 찾아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강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도.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5년 전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그리고 한태준이 훔쳐 달아났던 바로 그 금융 리스크 예측 모델이었다. 그는 그것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통째로 자신의 꺼진 양 위장의 유진그룹 회장에게 바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유진그룹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것이다. 그녀의 피와 눈물이 그의 출세 가도의 첫 디딤돌이 되었던 순간을 그녀는 5년이 지나서야 목격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훔친 기술과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는 왜 하필 바이오테크 기업인 넥스젠을 인수하려 했을까? 그녀는 넥스젠의 법인 등기와 특허 출원 목록을 다시 파고들었다. 넥스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작은 연구소에 불과했다. 그러다 4년 반 전 갑자기 획기적인 신약 개발 리스크 분석 모델이라는 특허를 출원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특허의 기술적 기반이 된 알고리즘. 강지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백업해 두었던 5년 전의 오리지널 프로젝트 파일과 넥스젠의 특허 명세서를 나란히 띄웠다. 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두 데이터의 핵심 코드를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두 개의 코드는 사실상 동일했다. 변수명과 몇몇 모듈의 순서만 교묘하게 바뀌었을 뿐 그 근간이 되는 로직과 철학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넥스젠의 핵심 기술은 바로 5년 전 한태준이 훔쳤던 강지우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우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을 재구성했다. 한태준의 거대하고 치밀한 사기극의 전모가 안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5년은 전 한태준은 그녀의 기술을 훔쳤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 회장의 신임을 얻어 유진그룹에 입성했다. 하지만 훔친 기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이 기술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세탁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스트라 홀딩스 같은 유령 회사를 통해 이 훔친 기술을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작은 바이오 연구소 넥스젠의 투자 형식으로 넘겼다. 넥스젠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를 내고 유망 기업으로 포장되었다. 한태준은 그 대가로 아스트라 홀딩스를 통해
넥스젠의 차명 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한태준은 유진그룹의 전무가 되어 자신이 훔친 기술로 세운 넥스젠을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금으로 인수하려는 것이다.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M&A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준이 자신의 원주의 기술 절도를 그룹의 돈으로 합법화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 지분의 매각 차익 횡령까지 챙기려는 한편의 완벽한 자작극이었다. 그가 강주우를 리스크 관리팀장으로 앉힌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걸작을,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원주인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이 거대한 성공을 지켜보며 절망하는 모습을 즐기려 했던 그의 잔인한 오만함.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불씨가 꺼진 줄 알았던 자해 속으로 복수의 화신을 제 발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강지우는 미친 듯이 증거를 수집했다. 한태준의 5년 전 입사 제안서, 그녀의 오리지널 프로젝트 백업 파일 넥스젠의 특허 명세서, 아스트라 홀딩스와 넥스젠 간의 초기 투자 계약서, 아카이브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아스트라 홀딩스의 주식 매매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나 가설이 아니었다. 한태준의 5년에 걸친 범죄를 입증할 확정된 사실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증거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하던 바로 그 순간 박도준 이색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 팀장, 상황이 안 좋네. 한태준이 이사회를 소집했어. 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권한 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그의 변호인단이 특별감사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네. 그리고 그가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조기 종결해야 한다며 내일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네. M&A 안건을 강행 처리할 속셈이야. 한태준은 감사팀이 자신의 횡령 증거를 찾기 전에 아예 M&A 자체를 성사시켜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회장이라도 그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다. 박 이사님,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네. 이미 이사들 상당수가 그에게 포섭됐어. 내일 주총에서 그가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면 투표는 요식행위가 될 걸세.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강지우는 USB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니요, 이사님.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낮게 읊조렸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바로 그 순간까지. 그녀는 완성된 증거 파일을 박도준 이사에게 전송했다. 내일 오전 10시 그 무대 저도 함께 서겠습니다. 유진그룹 본사 1층의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를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의 정기 주총과는 달리 공기 중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태준은 비록 회장의 명으로 권한정지 상태였으나 이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그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설득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쓴 순교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섰다. 최고급 정장은 여전히 그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면 며칠간의 초조함이 그의 눈 밑에 옅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둘러보며 낮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최근 저와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진의 도약을 막으려는 세력의 음해입니다. 한태준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넥스젠 인수가 가져올 막대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10년간의 예상 수익. 그래프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는 박도준 이사가 이끄는 특별감사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목 잡기로 강지우가 연루되었던 비록 누명을 벗었지만 정보 유출 사태를 내부의 기강 회의로 교묘하게 몰아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감사는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사들은 넥스젠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유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포섭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한태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다. 그는 이사회를 장악했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았다고 믿었다.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유진그룹의 100년 대계를 위해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최종 인수 승인 안건을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가 의장석에 앉은 회장을 향해 손짓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일제히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도준 이사가, 그 뒤로는 감사실 직원들이 방대한 서류 상자를 든 채 버티고 있었다. 한태준의 얼굴이 경악과 통제불능의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누가 저것들을 들여보냈나. 이건 신성한 주주총회야. 당장 저들을 끌어내. 그가 단상 아래의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지우와 박 이사에게 다급히 다가갔지만 박도준이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회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어보였다. 회장님의 명을 받은 정식 감사 절차의 일환이오. 박도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이 안건 투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오. 지금 승인하려는 이 M&A가 그룹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방금 확인되었기 때문이오. 상석에 앉아있던 그룹 회장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박 이사 그리고 강 팀장, 단상으로 올라오게. 강지우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한태준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오직 복잡한 계산을 마친 분석가의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한태준의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화면 케이블을 뽑아버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제목만이 떠 있었다. 긴급 리스크 관리 보고서,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리스크 관리팀장 강지우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숨을 죽였다. 한태준 전무는 방금 넥스젠을 유진그룹의 미래 먹거리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한태준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 먹거리의 원산지가 바로 유진그룹, 아니 정확히는 5년 전 도난당한 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뭐라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태준이 소리쳤다. 저 여자가 미쳤나?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주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지우는 즉시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두 개의 소스코드 블록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는 화면이었다. 왼쪽은 5년 전 제가 개발했던 금융 리스크 예측 모델의 오리지널 코드입니다. 오른쪽은 넥스젠이 4년 반 전 출원한 핵심 특허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녀는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가리켰다. 변수명과 몇몇 모듈의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었지만 보시다시피
핵심 로직은 98.7% 일치합니다. 임원석이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우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한태준 전무가 5년 전 우리 그룹 회장님께 컨설턴트 자격으로 처음 제출했던 그룹 리스크 관리 시스템 혁신 제안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넥스젠의 특허가 아니라 제 원본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바라보았다. 한태준 전무는 제 기술을 훔쳐 회장님의 신임을 얻었고 그것으로 유진그룹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이 기술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 넥스젠이라는 회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둘째, 넥스젠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넥스젠의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띄웠다. 아스트라 홀딩스, 블루스톤 파이낸셜, 골든 트라이앵글 인베스트, 수십 개의 낯선 이름들이 넥스젠의 지분을 거미줄처럼 나눠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지우는 데이터 그래프를 띄웠다. 한태준 전무가 이사회에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공식 제안하기 수주 혹은 수개월 전부터 넥스젠의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했습니다.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주가 조작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수를 제안할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강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단상 옆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한태준을 향했다. 이 모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취리히의 한 프라이빗 뱅크 계좌 정보가 떴다. HTJ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이 모든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이 모든 범죄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한태준 전무 당신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순간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그룹의 미래가 아니었다. 5년 전 기술절도 훔친 기술을 이용한 입사 유령 회사를 통한 자산 세탁 내부자 거래, 그리고 마침내 그룹에 돈 수조 원을 이용해 자신이 훔친 기술로 세운 회사를 되사들여 막대한 횡령을 저지르려 하는 한태준 한 사람의 거대하고 치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교진 말이야. 한태준이 마침내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날 모함하는 거라고. 저 여자가 5년 전 일로 내게 복수하려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팀 뭐해. 저 마이크를 빼서.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단상 위에 물병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몇몇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보안 요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지우를 제지하려 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 멈춰. 박도준 이사가 지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감히 누가 감사의 핵심 증인을 해치려 하는가? 이 모든 증거는 감사실에서 확보한 명백한 사실이다. 바로 그때였다.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법원의 영장이 들려 있었다. 수석검사가 무리의 선두에 서서 망연자실한 한태준을 지나쳐 단상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는 혼란에 빠진 장내를 향해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유진그룹 한태준 전무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지적재산권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와 증거를 확보 법원으로부터
정식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석검사는 한태준을 돌아보았다. 한태준 씨, 당신을 이상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2명의 수사관이 이성을 잃고 멍하니 서 있던 한태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꺾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한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강지우, 저 여자가 그의 애원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상석에 앉아있던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시대는,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끝났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한태준은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선 강지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여유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존재를 향한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증오와 저주만이 뱀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마지막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덤덤하게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당 안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주주들의 웅성거림만이 폭풍처럼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한태준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주주총회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과 정적으로 뒤덮였다. 수백 명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려 애썼다. 강지우는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피해자도 유진그룹의 평범한 팀장도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정의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의 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그룹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임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룹 전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오늘 총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는 박도준 이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박 이사,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이 사태를 수습하게. 박도준 이사는 지우를 데리고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지만 박 이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했다.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승리를 확인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경랑에 휩싸였다. 한태준 게이트는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한태준이 5년간 쌓아올린 오만의 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박도준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소임인 듯 한태준이 그룹 내부에 심어둔 모든 잔재 세력을 무자비하게 척결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에게 부역했던 임원들과 보안팀장은 모두 해임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진그룹은 뼈를 깎는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영웅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묵묵히 사태 수습을 위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상사로 대하지 못했다. 김영석 차장은 그녀의 지시가 없어도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그녀의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한태준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지우와 박도준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했다. 5년 전의 기술절도 혐의부터 시작해 특허 도용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내부자 거래, 그리고 수조 원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미수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강지우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 발악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희대의 사기극을 저지른 오만한 천재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에 가까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태준의 이름은 그렇게 유진그룹의 역사에서, 그리고 강지우의 인생에서 지워졌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수습된 어느 날, 강지우는 그룹 회장의 집무실로 정식 초대를 받았다. 한태준이 앉았던 화려한 40층이 아닌 그룹의 역사가 담긴 본관의 진중한 회장실이었다. 회장은 예전의 위엄을 잃고 늙고 지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지우에게 직접 차를 따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지우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팀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유진그룹 전체에 큰 죄를 지었네. 나는 5년간 괴물의 달콤한 혀에소가 정작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어. 자네의 기술을 훔친 자를 내 옆에 두고 피해자인 자네를 방치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책상 위에 임명장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태준이 앉았던 그 자리일세. 유진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겸 신임 전무이사. 자네만이 이 무너진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네. 자네의 그 통찰력과 강인함으로 유진의 미래를 이끌어주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룹의 절박한 요청이네. 그것은 누구라도 거절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핵심 권력이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 모든 것을 짓밟았던 바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잠시 임명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회장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사양하겠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사양하다니,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게.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면접을 보러 왔던 그날처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복수심에 젖어 있지 않았다. 저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연구자입니다. 그녀는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한태준을 무너뜨린 것은 그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태준이 제게서 훔쳐갔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제 연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5년 전 제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한태준과 넥스젠이 더럽혔던 그 기술을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진그룹의 전무가 아니라 강지우의 이름으로 된 독립된 연구소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유진그룹이 제게 진 빚을 갚고자 하신다면 그 연구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훔친 기술이 아닌 진정한 주인의 손에서 그 기술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깊은 감명과 존경이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네.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그로부터 1년 후 유진그룹 본사 타워가 아닌 서울 근교의 최첨단 R&D 밸리 KGW 미래전략연구소 KGW Future Strategy Institute
라는 현판이 걸린 통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지만 운영은 철저히 독립된 오직 연구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연구소 내부의 공기는 40층에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완전히 달랐다. 자유롭고 활기찼으며 수십 명의 젊은 엘리트 연구원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몸을 속박하던 검은색 정장, 갑옷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으로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 앞에서 연구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아니요, 그 알고리즘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5년 전 모델의 한계가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새로 도입할 적응형 신경망은. 그녀의 얼굴에는 유진그룹 팀장 시절의 얼음장 같은 냉철함 대신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한 전문가의 순수한 열정과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소장님, 유진그룹에서 보낸 분기 협력 보고서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지우가 돌아보았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김형석 실장이었다. 그는 한태준 사태 이후 지우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룹에 남는 대신 그녀의 연구소와 유진그룹을 연결하는 대외협력 실장직을 자청했다. 김 실장님 오셨어요. 여기 분위기는 좀 적응되시나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매번 올 때마다 놀랍니다. 여기 연구원들은 정말 소장님을 믿고 따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얼굴이 5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1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려나가는 새로운 미래였다. 한태준은 그녀의 시간을 5년간 훔쳐갔지만 그녀의 내일을 영원히 빼앗지는 못했다. 박도준 이사는 유진그룹의 정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모든 이의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다. 유진그룹은 강지우가 새롭게 개발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예전의 신뢰를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지우는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스크린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새로운 시대의 위험을 예측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5년간의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다.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